안녕하십니까. 집중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단어는 젠더와 난민이라고 합니다. 둘 다 참 쉽지 않은 화두인데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소외라는 단어를 떠올리고요.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구의 4%를 차지하는 이주민, 이젠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대한민국은 과연 다문화 시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준비가 완료가 됐을까요? 오늘 다문화 평화교육연구소 박흥순 소장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문화 평화연구교육연구소에서 올해로 이주 100주년을 맞는 쿠바 한인을 다룬 영화죠. 헤로니모의 지역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요? 영화 헤로니모는 그 일제시대 때 식민 지배의 통치를 벗어나서 새로운 꿈을 찾으려는 한인들이 1905년도에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그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한 200여 명이 1921년도에 쿠바로 또한 이주해 갑니다. 네. 그 쿠바에서 이주하면서 어려운 그 노동의 현장 속에서도 그 밥 한 술씩 모아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나올 정도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임천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 선생님의 자녀가 임은조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쿠바식 이름이 헤로니모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임은조 선생이 같이 여정했던 쿠바 혁명과 관련돼서 피델 카스트로와 활동하고 그다음 체게바라와 활동했던 여정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1995년도에 독립 그 해방 5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 오게 되고 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여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뭐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상영이었다고 알고 있고요. 함께 영화를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뭐 시민 활동가,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학생들 해서 90여 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이분들의 감동이 영화를 본 소감이 감동적이고 되게 따뜻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 못했던 코리안, 쿠바 코리안, 그러니까 쿠바계 한국인에 대해서 알게 됐다 하는 그런 여정들도 보이게 됐고 그 영화를 끝난 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진행한 게 제일조선학교, 거기도 이제 일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인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일들, 그리고 쿠바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를 쓰는 일들, 그리고 또 감독에게 소감이나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감독과의 어떤 대화도 진행하기도 했고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제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부금도 모으게 돼서 그 영화가 사실 무료로 상영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85만 원 정도 모금이 돼서 그것을 제일조선학교에 기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쿠바에 있는 한인들을 찾아갔던 여정처럼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헤로니모, 혹은 캄보디아 헤로니모, 이런 사람들을 찾는 여정이 100년 후에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영화를 같이 상영하게 됐습니다. 네, 100년 뒤에 그 캄보디아 헤로니모 같은 영화에는 또 소장님이 나오시겠네요. 예, 그럴 수 있겠죠. 네. 소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곳이 다문화 평화교육연구소입니다.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문화 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의 이주민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96%의 선주민이 이주민과 함께 살려는 인식이 전환이 없으면 이주민이 함께 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주민에 대한 인식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들. 그래서 이주민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광주 시민으로 혹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내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 교육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혹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이런 걸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연구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매뉴얼, 작년 3월이었죠. 다문화 이해 교육 매뉴얼 이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그 다문화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다문화 이해 교육 그 매뉴얼을 이제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018년도에 광주광역시 그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매뉴얼, 청소년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매뉴얼,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매뉴얼 이렇게 세 종류의 다문화 이해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해교육이라고 하는 건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네. 이런 교육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교육 매뉴얼이라면 교육 현장에서 잘 쓰여야 될 텐데 잘 쓰이고 있습니까? 예, 그 각 세 종류의 매뉴얼이 1,000부씩 저희가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이것을 다 보급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교 도서관에도 보급했고 해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 그 영남 지역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 매뉴얼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이 굉장히 쇄도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 매뉴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청소년과 어린이 이런 교육 매뉴얼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 매뉴얼을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교육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활용법은 네. 얼마든지 제가 이제 그 자비량으로라도 함께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기관이나 혹은 단체가 있으면 이 교육 매뉴얼을 활용하는 활용법도 같이 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구소에서 참여한 책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부모 교육인데요.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주 여성들의 모국어로 만들어져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어로 교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이 교육을 잘 받은 후에 교육받은 것을 어떻게 자국의 이주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전달할 수 있으려면 그 모국어로 된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국어로 된 매뉴얼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는 아마도 이 4개 국어 중에 하나 언어로 함께하는 그런 부모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조금 그 소장님께서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를 추진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 다문화 관련된 단체들도 기관도 많은데요. 보면 현지 적응이나 물질적인 지원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소장님은 조금 다른 방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네, 뭐 다르다기보다는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과 다른 관심을 갖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활동들을 하시는 거니까요.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이주민이 있으면 100가지의 스토리, 100가지 이야기가 이상이 있습니다. 되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만난 이주민을 절대화하고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하고 절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민을 접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색깔과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주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선주민들이 또 이주민 스스로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 개선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민도 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하고 서투른 이주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가 서툴다고 해서 생각이 없거나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상당수의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혹은 학자들은 그들이 자기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도한 친절은
차별의 또 다른 얼굴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것, 내가 대신해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렇게 하는 활동가들이나 선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스스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서 결국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조차 빼앗는 것은 아닐까. 과도한 친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성별을 가졌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준다면 사실 뭐 다문화 교육이나 평화 교육이나 인권 교육 이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 있는 그대로 한다라는 게 저희가 행동하는 것과 또 그분들이 느끼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 선이 어딘가인지는 너무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다문화 민감성 교육이고 인권 교육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분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거나 뭐 남편과의 나이 차이를 묻지 않는다거나 뭐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인데 선주민에게 묻지 않는 것들을 이주민에게는 묻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위에 있다. 혹은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수직적인 위계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등한 사람이다. 세계 인권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할 그 자격이 있다.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 평화교육연구소입니다. 다문화 교육연구소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평화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문화를 좀 다른 말로 변경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 용어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는 용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 또 서로 다른 언어 혹은 다른 출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갈등과 긴장이 있지만 그 갈등과 긴장을 넘어서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맥이 닿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평화 그러면 남북관계. 네. 로만 생각합니다. 뭔가 좀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가 서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을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이 다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육이란 말 제가 썼잖아요. 네네. 사실 교육이란 말이 저는 이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이 아니고 페다고지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교육이 서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네. 교육은 상호적인 관계 그리고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의미에서의 교육입니다. 가르침이 아닌 배움. 예. 네. 서로 배움. 예. 서로 배움. 예. 그 소장님께서는 안산시, 그 국경 없는 마을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마을 중에 하나죠. 다문화 도시 중에 하나인 안산시에서 안산 이주민센터 또 안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계신 걸까요?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2001년도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강의를 하면서 이주민 관련된 현장 경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안산에 있는 이주민센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경험을 진행했고요. 2011년도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교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제가 프로젝트를 내면서 호남신학대학교의 그 학술 연구 교수로 3년간 오게 되죠. 그 활동가 중에 한 분이 제가 2014년도에 연구 교수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혹시 광주에 있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네. 제가 그걸 며칠 밤을 깊이 고민하고 광주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요. 예. 네. 첫 번째는 이런 좋은 네트워크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한 번 맺은 인연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와 연대가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한 게 포스트 콜로니얼 스터디라고 탈식민지 이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핵심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에너지와 이 목소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어서 그 주변이 혹시 광주는 아니겠지만 그곳에 있으면 어떻겠는지 어떨까 이런 고민도 네.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광주에 대한 부채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대해서 광주와의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 평화, 민주라고 하는 광주의 정신들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한번 활동해보자 하는 생각에 제가 광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또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가 돼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도식화하거나 개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네.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냥 어떤 일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연대하면 좋겠다. 이주민과 이주민, 선주민과 선주민, 그리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함께 연대하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주민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좀 회의 같이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주민들 건강평등권. 그래서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 여기에 체류 자격이 없는 분들에 대한 건강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서 지방 정부 또 자치단체도 큰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매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인권 포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과연 광주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거기 매년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광주에서 열어서 8개의 주제, 이주민과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 8개의 주제를 가진 주제회의를 진행하는데 저 연구소를 포함한 5개의 단체가 연합해서 이주민과 관련된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거기에 발제자의 이주민들을 발제자로 세우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들의 주체적인 역량들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특별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광주 세계인 총회라고 해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 모두가 어떻게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의 여정들을 매월 1회씩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의견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긴 여정을 참여했던 한 이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주민 관련된 다양한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이렇게 나를 존중해주는 회의는 처음이다. 내 목소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는 회의는 처음이다. 감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주민 관련된 문제는 저희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스스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의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현재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볼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다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우선은 이제 작년에 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서로 배우기 네.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이 서로 배울 수 있다. 함께. 예, 서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인권 서로 배우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다문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 매뉴얼을 좀 확산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민 다문화 카페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매월 1회 이주민들이 자기의 의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은 건 이제 지역사회에 함께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이나 혹은 이주민과 다문화 지원 기관들,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독자적으로 하는 일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일에 조금 더 주안점을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올해가 5.18 40주년이어서 네.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5.18 그 재단과 함께 연합해서 그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주민이 5.18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한 그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지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동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그 예의를 지킬 때 인권, 평화에 대한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소장의 얘기가 귓가에 남습니다. 이 얘기는 비단 다문화, 평화, 인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너무 빠져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좋아요.